1991년 9월 15일 토요일 야간 통행 금지 사이렌이 울리기까지는 불과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전 이 거리는 이미 서늘한 어둠에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구이가 중이던 한 쌍의 신혼 부부, 그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흔적도 없이 소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변모했고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으나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차가운 활자로 남아 미제 사건 기록의 인수 이후에 다각기란 고금지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 직후 새벽 11개가 자욱한 대전천에서 우산 하나가 수거됩니다. 손잡이 안쪽에 아주 희미하게 금켜있던 아내의 이니셜, 그것은 이 부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nen두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토록 명백한 증거물이 정밀 감정조차 거치지 않은 조사석 기록의 주전으로 발언이 가오십니다. 심지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줄 또 다른 결정적 증거마저 기록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통째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 밤의 기록을 다시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의 파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 땀그러니네 남은 두 개의 바구를 사라진 이들의 행적은 남겨진 기록과 증언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계바늘을 들여봅니다. 부부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이버지 시간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물을 살았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그곳으로 향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팩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남편 장민호 그리고 아내 사지연 씨가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28세 동갑 내리 신혼부부였습니다. 주소지는 대전 중구의 어느 연립주택 1층 방 2칸짜리 전세 주택은 무부들이 함께 비례를 설계하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 장민호 씨는 기계 부품 공장의 선반 기술자였습니다. 최변구대인 고세파 아르 그의 손바닥에는 고된 노동이 만든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작업복에는 늘 철섭디닛에 커스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서지영 씨는 시내 서점의 개성원이었습니다. 동료의 진술을 따르면 그녀는 린치결 서적을 정리하며 부구했고 남편에게 줄 선물을 고르며 행복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생활비 지출 내역에 꼼꼼하게 적힌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살림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중차리 확보한 가계부 내역을 분석해보며 이들은 떠난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고작 2달 남짓. 그들에게는 함께 할 날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9월의 어느 밤 그들의 미래는 인아오란 예고 없이 중단되고 말다. 마지막 행적을 쪼기 위해서는 실조 하루 전인 9월 하필 그녀의 바다로드 차이 포인타이 그날 세미리아 아삼뉴스 그날 밤 10일 70분 야간 근무를 마친 장민호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주급 봉투를 수령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32,000원과 퇴직저우리금 명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공장 노동자의 평균 주급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퇴임 뒤 장민호 씨는 공장 인근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주인 박모 씨는 그가 별다른 말 없이 우동 한 그릇을 비운 뒤 품 안의 봉투를 확인하고는 자리를 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뽑아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통행금지 치자까지 불과 5분을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1981년 당시 대한민국은 야간 통행금지 내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모스체파시, 원대치까지 군용 등 특수 임무수별을 제외한 민간인의 통행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세월행과 함께 모든 버스와 택시 역시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통제 시스템은 1982년 1월자 면 폐지되기 전까지 36년간 지속되었으며 사건이 무대인 대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9월 15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 40분 아내 서지현 씨는 시장에 들러 저녁 장거리를 구입했습니다. 7시 30분 부부는 이초아스파 알지맷 허카굴 백업에파 에스휴사 포스트 유성구에 거주하는 친척집을 방문해 꼭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모엠시에 상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에 관한 논의. 이것이 부부가 그날 집을 나선 공식적인 명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부부는 약속 거절점이 아니 자에서 장명 임모 인소선 강치아의 흑 모음의 요신육 티모를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중립과 점 야오페르게 머디트 크로시파이 사건의 이면에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기록 어디에도 이들을 둘러싼 특별한 모난 관계나 금전적 갈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비극적인 파국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온한 대화 속에서 강대되기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입니다. 천변에서 언급한 성실한 민 모르는 주급봉투 그리고 미래를 담보할 전세 보증금 이야기. 과연 이 정보는 부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을까요? 알지. 신혼부부가 친척 집을 나선 호 씨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 부부는 전세 보증금에 관한 상담을 문제없이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으로의 귀한 분.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뒤갓길을 위해서 부부는 자신들을 다 기피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시선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첫 번째 동선이 포착된 지점은 유성시외 버스터미널 앞입니다. 당시 터미널 인근은 시내로 진입하려는 인파로 북적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후일담에 의하면 부부는 터미널 앞에서 불법 복권을 판매하던 좌판 앞을 스쳐 지났습니다. 좌판 운영자는 군용 점퍼를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사건 초기 누구에게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 의미심장한 목격담이 뒤늦게 접수됩니다. 당시 터미널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안에서 지연시의 차방에서 튕겨나온 서점지고원증을 어떤 남자가 힐끔차차 보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피 하나의 진술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부의 시원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부부를 향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부부는 대전로구로 향하는 1번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저녁 9시를 넘긴 시각,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통인근지 시간 임박해오자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 지고 있었습니다. 반 18분 부부는 대전역 옆에서 하차했습니다. 역관장 전신주의에는 자전부터 시작되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땅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은 마지막 손님을 반도와 분주했고 토니 택시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대전의 흥만 토요일 밤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부부를 향한 두 번째 시선이 포착됩니다. 역전 담배 가게 주인 최모 씨의 증언입니다. 역에서인 먼저 쪽으로 이어서는 사거리 골목 입구에 베이지색 가발, 사파리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색도 없이 그저 오가는 행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대전역에서 고로 내려오는 장민호, 소지현 부부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남자의 존재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로 부상하게 됩니다. 부부는 이 남자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 장민호 씨는 곧장역 광장의 공중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이후 집중 임모 씨의 진술로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그는 수학이 넘어 장민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장민호 씨의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집까지는 약 1.2km에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문가는 노인막 모시노 부부가 잠시 지도를 펴고 으르스 노선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부의 등 뒤 사거리 원목에는 여전히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그 자리를 고수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단순한 행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부부를 추적하던 감시였을까요? 세 번째 적터 감독의 이니셜입니다. 1981년 9월 20일 일요일 아침 부부가 증발한 지 약 30시간이 팀과한 실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재를 공식적으로 인지한 사람은 전무했습니다. 토요일 밤의 칠정은 일요일에 잠 못 이고 제파에
최초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 인물은 남편 장민호 씨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장민호 씨는 주말 특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만의 무단 야근도 없었던 그의 부재는 집각 동료들을 우려를 샀습니다. 오전 9시 20분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박모 씨가 부부의 연립주택을 찾았습니다. 그는 1층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문은 견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박모 씨는 집 승면의 창문으로 다가갔고 그 풀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방 안은 지나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기적 요구와 후리 문제 조라타리 그소하고이 최세 높자 도대자 전차의 오전 10시 5분 동료 박모 씨는 인근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것이 장민호, 서지한 부부 실종 사건의 공식적인 첫 기록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은 비계적이고 미온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성인 부부의 실종은 오래 부부 싸움 후에 단순 가시로 종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자결적 가족 가능성, 공포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보조의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사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지극히 관여적인 수사관 행위 비전은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소설에서 단순 가주로 분류되어 무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사건의 첫 번째 물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실종사흘째인 9월 20일 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전 천수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김모 씨는 풀숲에 버려진 장우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우산을 주워 근처 파출소에 부실물로 신고했습니다. 우산은 아이러니2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바로 그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검은색 장우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살피던 한 경찰관의 눈에 손잡이 안쪽에 미세한 흔적이 포착됩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그어 새긴들은 두 개의 한글점, 시옷과 지역 경찰부 파견 차수자 도회자 우산을 받아든 서지연 씨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딸의 소지품이 맞았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실종이 단순 가출이 아님을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의 반응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산을 분주의 증거품이라기보다는 부부가 가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흘린 단순 분실물일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판단의 대가는 컸습니다. 우산에 남아있었을지 모를 지문이나 DNA와 기타 증밀세 증거에 대한 정밀 감식은 산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물은 투모파 권학 진입범죄의 단계업 증압을 보관, 성가의 투석으로 처박히고 말이십니다. 계주적인 노적이야. 라우프리의 먼저 크로스파이 아지. 답은 기적이 없게야. 크로스파이 아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강업들 옷사라라는 갱가죠. 카이나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번째 sak토 조작된 방문객입니다.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던 우산은 초급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취재지대인 원최선 뉴소프트 및 머딕 크로스파이 목격지대 기억은 희미해졌고 현장의 흔적들은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은 가족들이 단순 가출이 아님을 낌질기에 탐험하고 언론이 제보를 받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여론 압박에 또 밀린 경찰은 마지못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부부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대전역과 주거지 일대를 바닥부터 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된 사건의 돈이바퀴가 닥쳐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진술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추불지재고는 부부의 집 근처 슈퍼마켓 주인 이모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골목거리를 서성이는 낯선 남자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상적인 대이즈의 사파리 점포 앞서 언급된 대전역 인근에서 부부를 주시하던 그 남자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브무키띠루 고세파 아지. 그는 골목 어귀에서 편다른 행동 없이 부부의 집 쪽을 묵묵히 응시하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진술 하나로 사건의 성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우발적인 노상 본주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일주일간의 반복적인 관찰, 이것은 본인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묶였담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집니다. 당시 예가 운행을 하던 택시기사 강모 씨가 뒤늦게 경찰에 제보를 해온 것입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 40분경 도제가 얼저나터 앞대에서 소문을 기다리던 그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흰미색 포니 파업들고 한 대가 스타 히울스버서 그루인 겁했었지. 일주일간 부부의 집을 감시한 사파리자 마의 남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부부의 줄을 밟은 흰색 포니 트럭 오허져 있던 두 개의 진술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단독 불명이 아닙니다. 막을 보는 감시책과 실형을 맞은 행동자와 분단된 조직적인 비밀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포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부부를 노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두 번째 구체적 증거를 호합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남편 장민호 씨가 근무하던 기계 부품 공장을 금습했습니다. 혹시 모를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들을 탐문하고 공장의 모든 서류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먹명풀이 명부철 사이에 숨겨져 있던 수상한 기록 하나를 찾아냅니다. 시종 바로 전날인 9월 18일 금요일 오후 외부인 한 명이 공장을 다녀간 기록이었습니다. 방문 사유된 얘는 기술 영업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확인 결과 이 기록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방문경 인구에 적힌 이름은 가명이었고 기재된 주소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습니다. 공장의 경비원조차 당시 방문한 남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사건 전날 장민호 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잠입해 동태를 살폈던 것입니다. 이 조작된 방문 기록은 대전천에서 발견된 오산 이후 경찰이 손에 쥔 두 번째 명백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공장 출입 기록은 조작되었고 흰색 트럭은 부부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파운들의 타깃은 장민호 씨가 다루던 공장의 기술 정보였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목표는 부부 그 자체였을까요? 다섯 분의 작도 워프처 3시 25제 파일 이블스버서 구리 켜제 에복스사버스자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종합해볼 때 디링고제 파일 이제 우리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분단위로 재구성하여 그들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던 마지막 한 시간의 행적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밤 10시 14분 남편 장민호 씨가 집주인과의 통화를 마친 시각 부부는 대전역 관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집까지 남은 거리는 대략 1.2km, 도보로 이동해도 20분이면 충분히 담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통행 금지 시간까지 남은 여유는 1시간 반 남짓. 부부는 가능한 바 회를 문제기 거세파이 슈르토 카구리 펌피썸 클세복스사버즈자스 주사기로를 복귀해 보면 반 10시 38분경 부부는 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사거리까지 이동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던 박모 씨는 부부가 가판대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 버스 노선도를 펜쳐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패스무시에 41분 부부는 결국 택시 승차를 포기합니다. 토요일 밤 딴다 통금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시내를 도는 빈 택시는 사실상 전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시각 부부가 운 좋게 퇴실자가 타더라면 이 비극의 역사는 다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불면 부부를 예정된 비극의 시나리오 앞으로 한 걸음 더 바로 나왔습니다. 밤 11시 2분 도보로 귀가하던 부부는 골목 초입에 위치한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당시 계산기에 찍힌 마지막 거래 내역은 상량 한가에 그리고 우유 한 벨이었습니다. 영수증은 출력되었으나 수취인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부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경제 활동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밤 11시 14분 부부는 마침내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골목길에 가로등은 두 차례 하나 골 소등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울 만큼 어두웠다고 합니다. 땅은 매호 두강 이렇죠. 열기가 만들어낸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굳은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부부의 그림자는 길게 이뤄졌다가 어둠 속으로 먹혀들기를 반복했습니다. 7시 반 11시 21분 수사팀이 특정한 범행 발생 추정 시각입니다. 이 짧은 순간 골목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전무합니다. 다만 경찰은 확보된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부부의 등기로 앞서 대천역에서 목격되었던 회색 헛법 트럭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차가 멈춰서고 요수석 문이 열립니다. 베이지색 사파리 점프를 차시리니 남자가 내립니다. 그는 부부에게 다가가기를 묻는 척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기록은 가지입니다. 콘몽댕 원체 파벨나우프를 고스파 어지 대전 시내 정리에게 통행 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점들의 간판불이 일제히 꺼졌고 골목을 서성이던 마지막 행인들마저 집 안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시는 완벽한 장적과 어둠에 잠식당했습니다. 부부가 증발해버린 골목에는 기묘한 소리의 잔여만이 남았습니다. 자정을 옮긴 0시 28분 부부가 거주하던 연립주택 건너편 집 세입자 최모 씨는 정밖에서 김사고서 물체가 바닥에 질질 튀기는 듯한 소음을 청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습 조용한 통근 시계에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10분 이번에는 대전천 방향에 거주하던 주민 이모 씨가 트럭 해진이 두어 차례 공회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끝은 이게임은 잠시 이어지다 이내 강둑나무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집 앞 골목과 대전천 인근의 주민들은 분명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화가 통제하는 침묵의 규칙성에서 띵붓 어다꿀이 군디성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잠재적 목격자들은 본의 아니게 거대한 분재를 은폐하는 배경이 들어주었습니다. 골목 안에 군중마찰음 강독된 저티락 엔진 소리, 통금으로 차저히 봉쇄된 도시의 어둠을 비타 바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대담한 기동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흔적이었을까요? 6분의 자탈, 사라진 피름입니다. 골목이 큰 속상 소음과 강독의 트럭 소리, 통금의 점막소의 대묵향어들, 고부파, 용의자를 특정하고 법적 효력을 따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을 포착한 물적 증거가 절실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여 부부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대전역 관장 주변을 점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전역 앞에는 작은 사진관이 하나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제세 시간 현상 및 인화 간밤 일에 떠올고 밤늦게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상대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곳을 탐문하여 살고온 당일바 역 광장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진관 주인 김모 씨는 검찰의 질문에 잠시 기억을 떠듬더니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종종 카메라에 노출있는 초점 태세를 위해 혹은 필름의 자투리컷을 소진하기 위해 영업 종료 무료 습관적으로 역광장 풍경을 촬영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9월 19일 토요일 밤에도 그는 어김없이 남은 필름 몇십 사모하기 위해 역광장을 향해 셔터를 눌러대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에게는 암호울성의 한 줄기 서광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그 필름 안에 부부의 모습 혹은 지대로 비행하던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의 남자나 흰색 포니 퍼럭트럭의 형체가 희미하게나마 당겨 엎인 게 간밤 스승 수사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사진관 주인 김모 씨가 경찰서로 깊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문제의 필름롤을 찾은 것 같다는 남보였습니다. 그의 직원 이모 씨가 필름을 분류하던 중 안시젤 부근 조명 아래서 현상선 필름의 한 포인트를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필름 한쪽 구석에 점은 남녀가 기도를 피우고 서 있는 듯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각 사진관으로 출동, 해당 필름롤을 증거물로 공시 여수했습니다. 피묵은 우선 조작된 공장 방문 기록에 이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나 자이대로 이제 필름이 현상되지만 하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고의절바의 제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어이없게 다시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맙니다. 필름이 경찰서로 이관되고 며칠이 지난 시점 담당 형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이 넘어 국과수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증공일 6번호의 필름은 애초에 접수된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었으며 중앙의 로비엔 조사들이 이미 조한 파일 아이즈스 검증카세도 소환되지라 사건의 공식 기록인 이 필름 부실 이검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사고 지스쿠시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증거물 하나가 누락되는 일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당시 경찰의 건조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타노스를 유의한 필 한 통이 가장 안전해야 할 경찰의 심장부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행정착오와 부주의가 난 참급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건의 진위를 덤으려 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도적으로 제거된 곳이었을까요? 사건의 착한 이유미 비일 소신이야. 행제복매 계주대긴 몰적진 뉘앙스리의 머지기도 스파이 저는 허스너글리 켜제 에스유에사 도저자 원차이 이제 경찰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용재를 특정할 수 없는 묘가락의 정황과 시간이 흐일수록 희미해져 가는 목격자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져 있던 이 증거의 파편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발적인 단독 비밀이 아닌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의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유력 용의자 그룹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링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감시자입니다.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 차림의 남성.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부부의 집 근처 골목에 잠복하며 두 사람의 이상적인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대저녁 인근에 다시 나타나 부부가 자신들의 사정검 안으로 들어왔음을 이에 최종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신흥야입니다. 컨색 퍼님 펍합적 기운전자. 그는 감시자의 신호를 받아 기민하게 오직였습니다. 부부가 택시를 잡지 못하고 도보 귀가를 선택하자 어두운 골목에서 그들의 뒤를 저속으로 미행하며 실행의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조례자 혹은 러리자로 추정되는 자입니다. 실종 바로 전날 신분을 위조해 남편 장민호 씨의 공장에 잠입했던 의문의 남자입니다. 그는 부부의 경제 상황이나 주급 수령일, 퇴근 시간 같은 내부 정보를 소지하여 기증해 이 시기와 타겟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분후합니다. 잠시 실행클이 코스 문문지 크로스파 건너도 수금비 이들의 신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 단서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건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묘한 공백들입니다. 첫 번째 증거였던 우산은 제대로 된 감식 절차 한 번 밟지 못한 채 참고로 직행했습니다. 부부의 실종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단순 가출로 선불이 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필름롤은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이란 가장 필수적인 공간에서 감쪽까지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선세솔로디의 사이에서 그리고 피를 말리며 기다리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순한 포체 조직을 넘어선 거대한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행정질수, 나태함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수들이 오직 한 사건에서 그것도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부민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주는 방향으로만 작용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991년은 대한민국 사회가 강력한 국가 권력이 통제 아래 놓여 에스유차도였습니다. 심야 통행 금지가 서슬프하게 시행되던 바로 그 시간 대도시 한복판에서 대담한 나치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조사해야 할 공권력은 이해할 수 없는 험발질을 반복했습니다. 침울한 계곡하에 우직인 문문제 조직 그리고 그들의 조직을 지기수에서 주던 차이 어스 인타이 오페스타운 인스타리한 공백 이 두 개의 축은 과연 우연히 접친 물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은 애초부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또 거대한 흑막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8번째 척턴, 들리면 놓기에 기다리게. 사건을 뒤조사한 무수한 의혹과 가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가설, 또 합리적인 의심도 멈춰버린 가족들의 시간을 되돌려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을 넘고 표지에 남겨진 사람들의 끝나지 않은 비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사기관이 아닌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내 서지연 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 매일 같이 실종 전단을 제작했습니다. 금이지 위에 꼭꼭 눌러쓴 단들 베드랑 대신은 딸을 되찾겠다는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전단에는 이른 허준의 타 덤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쳤습니다. 제대 수쟁티를 샤스연을 나이 25, use of 90cm 단발머리. 오른쪽 손목에 작은 민토 자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 쟁킹로디의 동생 역시 형과 형수를 처리 위해 생업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대전역 광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형도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장소에서 그는 수백원의 전단을 행인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동생은 형 부부의 집을 차마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이 집 돌pit집으로 이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오가지와 형수의 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집에서 그는 매일 밤 창문에 작은 자구지자 하나를 붙였습니다. 호점엔 이팀 어디인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줄이 이 집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 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들리면 녹회 기다릴게. 가족들의 시계는 1981년 나이고 알파 아시브도. 그 바브르도에는 사우지언리가 최고제파 아르지블 스포사구리 밤피펑크서버 플라노즈제 돈자에게 보자 예스키니 사체의 법인말 메이크. 사건의 잔상은 수사관의 가슴에도 가운 침털을 담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야간 순찰 루트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의 냉전 주사 수첩 마지막 장에는 잡은 자필 메모가 툭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사라진 1981년의 밤 국가의 명령이 개인의 안위보다 우선시되던 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사회 안정이라는 뭐 아래 시행된 통행 금지는 도시의 모든 생명력을 강제로 정지시켰습니다. 국가는 어둠을 통제하면 모두가 안전해질 것이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 속에서 도움을 청할 목격자도 비명을 들어줄 행인도 없는 절대적인 고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통제한 블러처림, 원칙처와 다르 버림, 통행 금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집으로 가는 길의 안전이라는 수준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오며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본질적인 질문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초제 베이지색 사파리 점프를 입고 부부를 감시했던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둘째, 그들을 집요하게 쫓았던 금색 포니 퍼웨는 어디를 증발했는가? 셋째,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서 사라진 필름브에 나는 도대체 무엇이 찍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 장민호 소지연 부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40여 년의 꼬리의 폼, 조지의 풍경을 바꾸고 목격자들의 기억을 풍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소멸하는 것은 인이다. 실종은 통계송의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었고 누군가의 구이었으며 시탑 요원인 따뜻했던 밥도 그것이었습니다. 장홍렬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커스 있는 디스코스파이 제이츠 어더비의 암주춤 카스테버 플란 그자이 본츠나 투스마 베사. 오늘 이 신혼 부부 실종 사건을 도짚어보며 우리는 이곳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실제했을지 모를 비극에 대한 경고이자 사라진 뒤를 기억하려는 우리 모두의 다짐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증거 의심과 기억하려는 오지 그곳이야말로 이 슬픈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진실한 흔적일 것이면서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억이 됩니다.